여기 수학여행 때문에 후진국 한국에 억지로 끌려가게 되었다는 일본인 여학생이 있습니다. 십수년간 혐한 교육을 받아온 그녀는 자신이 한국으로 가게 되었다는 사실 자체를 부정하며 도대체 자신이 한국 따위에 왜 가야 하냐며 울부짖는데요. 그러나 그녀는 한국 도착 3초 만에 완전히 입을 다물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녀가 한국에서 대체 어떤 경험을 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 출신의 아야카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일본 도쿄에 거주 중인 고등학생인데요. 그런데 저는 최근에 한국에서 정말 충격적인 사건을 겪게 되었고, 이건 제 인생관마저 흔들어 놓을 정도로 강력한 울림을 주게 되었습니다. 일단, 저는 한국을 무척이나 싫어하는 학생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저희 가족은 집안 대대로 혐한을 주도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거든요. 할아버지는 혐한 시위까지 나가며 이상하리만큼 한국에 적대적인 감정을 내보이셨고, 아빠 또한 할아버지의 영향을 받아서인지 매일같이 혐한 TV 채널을 시청하시며 한국은 가난하고 무식한 나라이므로 한국인과는 절대로 엮여서는 안 된다며 매일같이 열띤 주장을 하시곤 했죠. 이런 집안의 분위기 속에서 자란 저였기에 저도 자연스레 한국에 대한 반감을 가질 수밖에 없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자연스레 다른 일본인들도 저처럼 한국을 싫어하는 줄 알았죠. 실제로 제가 매우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한국은 일본에 비해 떨어지는 국가가 맞았고 한국에 대한 관심이나 호감을 가지는 일본인들은 거의 없었는데요. 하지만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등 점차 성장함에 따라 이러한 혐한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특히나 제가 고등학생이 된 지금 한국에 대한 우호적인 분위기는 극에 달한 상태인데요. 저를 제외한 대부분의 친구들은 어느 정도의 한국어를 할 줄 아는 상태이며 모였다 하면 매일같이 한국 드라마에 대한 열띤 토론까지 벌이고 있으니 이건 한국을 싫어하고 한국 콘텐츠를 일절 소비하지 않는 저로서는 도저히 어울릴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점차 소외되기 시작했고 급기야 한국을 싫어하는 저는 이상하고 구시대적인 아이라는 이미지까지 형성되며 그야말로 따돌림까지 당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런 일본인 친구들을 보고 한심함을 느낄 뿐이었어요. 분명 아빠의 말로는 한국 드라마 속의 한국의 모습은 전부 거짓이며 실제의 한국은 찢어지게 가난해서 일본으로 일자리를 구하러 오는 중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나 이러한 제 한국에 대한 반감을 내비칠수록 저는 더더욱 따돌림을 당하며 급기야 한국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가방이나 학용품이 변기에 빠진다거나 하는 심각한 따돌림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현재 저희 반의 학생들 중 대부분은 일본에서의 대학교를 희망하거나 혹은 일본에서의 일자리를 희망하는 것이 아닌 죄다 한국 대학교로의 유학이나 한국에서 직장을 갖기를 희망하고 있었는데요. 이들은 정말로 국가 자체가 정체된 일본은 미래가 없고 한국에 간다면 더 많은 기회와 연봉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 대한 욕을 하면 이들은 자신의 미래가 공격받았다고 생각해서 그만큼 제게 무차별적인 따돌림을 가하는 거였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지옥 같은 학교 생활은 계속되었고 저는 한국 때문에 따돌림을 당하는 상황에 한국에 대한 분노와 반감만을 계속해서 키울 뿐이었어요. 그러다 충격적인 일이 터지게 되었습니다. 바로 학교 측에서 수학여행지로 한국을 선정했기 때문인데요. 사실 이건 100% 투표로 결정되었고 한국은 압도적인 득표수로 1등을 차지했기에 이견을 제시할 건덕지도 없긴 했어요. 그러나 저희 집안은 이러한 사실에 난리가 났고 아빠는 범죄 천국에 가난투성이인 한국의 아이들을 보내는 게 말이 되냐며 학교 측에 직접 찾아와서까지 항의를 하게 됩니다. 당연히 아빠는 그저 바보 취급을 받을 뿐이었어요. 학교 선생님들은 처음에는 아빠를 어르고 달랬지만 나중에는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한국이 가난하다느니 하는 헛소리를 하는 거냐며 당장 그만두지 않으면 아무리 학부모라고 해도 경찰에 인계할 수밖에 없다며 매정한 태도를 보였거든요. 결국 그렇게 저는 한국으로 끌려가게 된 것입니다. 당연히 왕따였던 저는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도 이동하는 버스 안에서도 선생님 옆자리에서 외롭게 이동할 뿐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한국 여행 자체가 시간 낭비라고 생각했기에 아이들과 함께 한국을 둘러보는 게 아닌 그저 대여를 이탈하고 근처 카페에서 휴식이나 취할 계획을 가질 뿐이었죠. 어차피 저는 존재감도 없어서 대여를 이탈한다고 해도 아이들이나 선생님들 전부 저를 찾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저라는 존재가 사라진 것에 대한 만족감을 표할 것이 분명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도착한 북촌 한옥마을에서 저는 경악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건축물들은 죄다 일본을 따라한 것이고
저는 한국의 관광지에서 어떠한 영감도 받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북촌 한옥마을의 한옥들은 일본의 전통 가옥들보다 훨씬 멋진 자태를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저 한옥마을 구석에서 시간이나 때우기로 다짐했지만 홀린 듯 한옥마을을 구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북촌의 전통 가옥들이 늘어선 모습을 보자마자 역사와 근대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며 공존하는 다른 세상에 발을 디딘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죠. 주위를 둘러보니 자연 그 자체의 경의를 표하듯 우아하게 하늘을 향하고 있는 한옥의 곡선 지붕에 감탄이 절로 나왔고, 이 집들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나무, 돌, 점토로 정성껏 만든 예술 작품으로 세월의 인고를 견뎌냈다는 점에 더더욱 경이로움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건 분명 일본의 전통 가옥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르다고 할 수 있었죠. 일본 건축은 정밀함과 미니멀리즘에 중점을 두고 있지만 가파른 지붕 등의 실용적이지 않은 디자인을 사용하고 있어 지나치게 엄격하고 차갑게 느껴지곤 하거든요. 그러나 일본의 전통 가옥들과는 다른 한옥이 제공하는 따뜻함과 생동감을 절정으로 느낄 수 있는 부분은 따로 있었습니다. 한옥은 모든 세부 사항에 사려 깊은 마음이 내재되어 있었거든요. 개방적이고 매력적인 안뜰은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사람과 자연 사이에 살아있는 연결고리의 역할을 하고 있었고, 작은 정원부터 가족들이 모이는 장소까지 이 안뜰이 삶으로 가득 차 있는 모습을 보면 한국 문화에 깊이 뿌리내린 공동체의 중요성을 떠올릴 수밖에 없었죠. 이건 분명 일본의 개인주의에 특화된 가옥의 형태와는 완전히 느낌 자체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더욱 놀라웠던 점은 따로 있었습니다. 이 한옥마을은 과거로 가는 관문처럼 느껴지지만 현대 한국의 기술력을 보여주는 곳이기도 했거든요. 좁은 차선을 걷다 보면 휴대폰에 QR코드만 있으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한옥에 대한 풍부한 이야기를 제공하는 디지털 가이드를 발견할 수 있었고, 길도 편안함을 위해 세심하게 포장되어 있어 전통과 오늘날의 여행자들의 니즈를 결합한 상태였죠. 일본에서는 이렇듯 오래된 것과 새로운 것의 조합을 성공적으로 완성해 놓은 적이 없기에 한옥마을은 제게 더욱 특별하게 느껴졌습니다. 일본은 오직 전통만을 강조한 나머지 다 쓰러져가는 전통가옥 마을에는 전통 보존을 명목으로 어떠한 기술적인 인프라도 구축해놓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이건 전통을 빙자한 도태일 뿐이고, 일본은 한국처럼 과거와 미래를 완벽하게 조화시킬 자신과 능력이 없을 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그러한 조화를 성공적으로 완성시켜 놓은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한국의 생각 이상이었던 전통가옥보다 더욱 놀라웠던 점은 바로 한국인들 그 자체였어요. 저는 한옥마을을 둘러보면서 여러 한국인들을 마주치게 되었는데요. 분명 아빠와 할아버지의 말씀으로는 한국인들은 일본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고, 만약 한국에서 일본인인 것을 들키면 폭행과 약탈은 기본이고 입에 담지도 못할 끔찍한 일을 당하게 된다고 했고, 저는 이번 한국행에서도 일본인임을 들키지 않으려고 한국어가 적혀져 있는 별도의 옷을 구매하기까지 했어요. 그러나 한국인들은 도대체 어떻게 알았는지 제 겉모습만 보고도 일본인임을 3초 만에 알아차렸고 제게 영어를 구사하며 환대를 해주더라고요. 특히나 방금 전까지만 해도 서로 모여서 다과회를 벌인 것으로 추정되는 한국인들은 떡과 전통차를 나르다가 저와 마주치더니 한국에 온 것을 환영한다며 떡과 전통차를 무료로 건네기까지 했는데요. 솔직히 저는 순간적으로 이들이 일본인인 제게 해를 끼치려고 독이라도 탄 줄 알고 흠칫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빠에게 아주 단단히 세뇌되어 버린 저였기도 했지만 일본에서는 이렇듯 모르는 사람에게 무료 음식을 제공하는 일 따위는 절대로 없거든요. 시라카와고의 전통마을만 해도 거주민들은 외부인을 거의 혐오 수준으로 싫어하고 말을 걸어봐도 미소만 지을 뿐 그저 무시한 채 제가 할 길을 가버리곤 하죠. 그런데 어떻게 한국인들은 자국민도 아닌 일본인일 뿐인 제게 이렇게나 환대를 해줄 수가 있단 말인가요? 그러나 이러한 의심도 잠시, 저는 한국 전통차의 깊고 향기로운 냄새에 도저히 버틸 수가 없었고 그렇게 개걸스럽게 전통차와 떡을 해치워버렸습니다. 역시나 독 따위는 들어있지 않았고 한국인들은 아빠의 말과는 달리 일본인인 제게도 최고의 환영을 해준 거였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혼란스러운 감정을 가지며 계속해서 이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옥마을이 멋진 건 인정하겠지만 그래도 한국은 청결면에서 형편없는 수준을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며 화장실에 들르게 되었죠. 일본이 워낙 깨끗한 나라기도 하고 분명 아빠가 즐겨보는 일본 극우 방송에서는 한국인들은 더럽고 비위생적이라 음식을 손으로 먹는 사람들이라고 했거든요. 저는 이런 사람들이 사용하는 화장실은 반드시 더러울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북촌 한옥마을에 있는 공중 화장실에 입장하자마자 경악스러운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죠. 왜냐하면 이곳은 분명 여러 사람들이 사용하는 관광지의 공중 화장실이었음에도 극한의 청결과 최첨단 시스템이 당연하다는 듯 떡하니 존재하고 있었거든요. 일단 한국은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공중 화장실이었음에도 온열 시트가 달려있는 고급형 비데뿐만 아니라 모션 센서가 달려있는 수도꼭지, 그리고 내장형 공기청정기까지 갖추고 있었는데요. 이건 일본의 5성급 호텔에서도 볼 수 없는 멋진 인프라였기에 저는 경악을 넘어 이젠 황당함을 느낄 뿐이었어요. 일본의 화장실이 깨끗한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이러한 기술적인 인프라는 절대로 찾아볼 수 없고, 특히나 관광지 한가운데에 있는 화장실이라면 아무리 청결을 위한 노력을 쏟아도 결국 지저분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나 한국은 유동인구가 많은 화장실이라도 극한의 청결 상태를 유지하고 있길래 어떻게 이게 가능한 건가 싶었더니 알고 보니 한국의 화장실에는 쓰레기통이나 바닥 등의 상태를 감지하는 IoT 센서가 존재했고, 쓰레기통을 비워야 할 때나 청소가 필요할 때 담당 부서에 자동으로 알림을 보내주고 있었기에 일본보다 훨씬 효율적이고 깔끔하게 화장실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였습니다. 그야말로 한국은 기술력을 통해 일본의 가장 큰 장점인 청결에 대한 부분까지 전부 뛰어넘어 버렸던 것입니다. 특히나 화장실 청결은 일본인들이 가장 자부심 있어 하는 부분이었기에 저는 한국의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청결의 모습에 몇 분간 멍 때리며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한국의 놀라운 모습은 이제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솔직히 저는 이쯤 되자 한국은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차원이 다른 국가임을 눈치채긴 했지만 그래도 자존심을 부리며 도저히 한국이 일본보다 훨씬 나은 국가라는 것을 인정할 수 없었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곳 북촌 한옥마을에서 단점을 찾기 위해 눈에 불을 켜고 주위를 둘러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웬 외국인들이 키오스크에 몰려들며 웅성대는 장면을 목격하게 되는데요. 저는 외국인들이 한국의 후진적인 면모를 포착하고 충격의 웅성거림을 보여주는 것이라 확신했고, 그렇게 외국인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들이 모여있는 키오스크를 보자마자 큰 충격을 받고 머리를 감싸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모여있는 키오스크는 자동으로 치수를 재고 옷의 사이즈를 추천해주며 개인화된 옷의 디자인까지 추천해주는 AI 기반 한복 대여 키오스크였고, 외국인들은 이를 통해 빠르게 사이즈와 디자인을 파악하고 한복을 대여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이러한 외국인 인파에 휩쓸려 한복을 대여할 생각도 없었음에도 키오스크를 통해 30초 만에 한복 사이즈와 디자인까지 추천받게 되었고, 제가 추천받은 사이즈는 유아용 한복이었기에 민망함에 얼굴을 붉히며 키오스크에서 내려올 뿐이었어요. 저는 그저 일본인 평균 신장일 뿐이었음에도 이 정도 키는 한국에서는 거의 어린이 수준으로 작은 모양이었고, 아무래도 한국인들의 평균 신장은 일본인보다 훨씬 더 큰 것 같았습니다. 사실 일본의 피팅룸은 매우 깔끔하긴 하지만 그저 비좁은 하나의 공간밖에 없기에 엄청난 줄을 서가면서 일일이 피팅을 해야 하는 게 현실인데요. 그러나 한국은 기술력 하나로 그러한 기다림의 과정을 전부 생략해버리다니 저는 뭐 하나 빼놓을 점이 없는 한국의 모습에 그저 혀를 내두를 뿐이었어요. 그리고 키오스크를 이용한 외국인들은 하나같이 바로 옆 한복 대여점에서 한복을 대여했기에 저는 저도 모르게 분위기에 휩쓸려 유아용 사이즈의 작은 한복까지 대여해버리고 말았죠. 만약 아빠가 제가 한국의 전통의복을 돈까지 주고 빌려 입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정말 집에서 그대로 쫓겨날 게 분명했지만 아무튼 워낙 소심한 저였기에 도저히 그러한 분위기를 거스를 수가 없었습니다. 솔직히 한복은 기모노를 베낀 아류작이라고 생각했던 저였지만 한복의 아름다운 자태는 분명 특별했고, 특히나 한복은 제게 잘 어울리기까지 했기에 한복의 만족감은 훨씬 더 컸는데요. 그러나 저는 한복을 입고 신나서 가벼운 발걸음으로 이동하던 와중 똑같이 한복을 대여한 뒤 서로의 사진을 찍어주고 있는 반 친구들과 마주치게 되었고, 친구들은 제 한복을 입은 모습을 보고 저보고 이중인격자라고 말하는 듯한 혐오스러운 표정을 지었기에 그렇게 저는 풀이 죽어 사람들이 없는 곳으로 이동했죠. 솔직히 저는 제 한복을 입은 모습을 사진으로 남기고 싶었습니다. 한복이 먼저인지 기모노가 먼저인지를 떠나 한복과 북촌 한옥마을의 조화는 정말 아름다웠고, 평소에 통사진을 찍지 않는 저조차 완전히 매혹시켜버렸거든요. 하지만 저는 친구가 전혀 없었고 저를 혐오스럽다는 듯 쳐다보는 반 친구들의 모습을 보아하니 도저히 이들이 제게 사진을 찍어줄 것 같지 않았기에 그저 한숨을 쉬며 고개를 푹 숙일 뿐이었죠. 하지만 그렇게 체념한 채 발걸음을 옮기던 와중
저는 충격적인 장면 하나를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제 앞에는 셀프 서비스 사진 부스가 설치되어 있었기 때문인데요. 이 사진 부스는 AI 프레이밍 기술을 사용해서 북촌 한옥마을뿐만 아니라 다양한 한국의 관광지를 배경으로 자연스럽게 사진을 찍어주었고, 심지어 자동 보정 기능까지 제공했기에 저는 이곳에서 만족스러운 사진을 찍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러한 최첨단 사진 부스에서 사진을 촬영하고 나오자마자 그대로 엄청난 후회를 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인들은 제가 사진을 찍고 싶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는지 제게 사진을 찍어주겠다며 먼저 다가와 주었거든요. 이들은 역시나 제 외모만 보고도 일본인이라는 것을 눈치챘고, 한복을 입은 저보고 예쁘다고 칭찬을 해주며 정성스럽게 사진을 찍어주었는데요. 저는 어쩌면 한국인들은 일본인인 제가 자신들의 전통 의복을 입은 것에 대해 약간은 불쾌감을 드러낼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지만, 한국인들은 자국의 문화를 존중해주는 사람들에게 더욱 큰 환대를 베풀어주는 사람들이었고, 심지어 이들은 생전 처음 보는 저를 위해 5분 이상의 시간을 투자해주며 사진을 찍어주었기에 저는 많은 인생샷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일본의 경우 개인주의가 매우 심해서 국가보다 자신이 먼저인데요. 그래서 외국인이 자국을 좋아해주든 말든 자신에게 실익이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그저 신경조차 안 쓰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나 한국인들은 일본인인 저를 차별하기는커녕 오히려 아낌없는 환대와 호의를 베풀어줬고, 저는 아빠의 말과는 완전히 다른 상황에 엄청난 감동이 밀려와 눈시울까지 붉히고 말았습니다. 도대체 이런 사람들 보고 인종차별자라느니, 한국은 후진국이라느니 하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다니, 저는 같은 자국민인 일본인들보다 훨씬 더 극진한 대우를 해주는 한국인들에게 완전히 푹 빠져버렸고, 집으로 돌아가게 된다면 바보 같은 TV 프로그램이나 보며 이상한 소리를 일삼고 있는 아빠에게 한 소리를 해줘야겠다고 다짐한 채 한국에 대한 경계심을 완전히 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즐기게 된 한국은 더욱 놀라웠습니다. 한국의 북촌마을 주변에는 웬 디지털 스크린이 배치되어 있었는데, 이 스크린은 실시간 길 안내를 제공하고 주변 명소를 소개해주며 방문객의 선호도에 따라 활동을 제한하기까지 하고 있었거든요. 특히나 이 키오스크는 영어와 일본어를 비롯한 다양한 언어를 지원해주고 있었기에 저는 한국어를 전혀 모르고도 키오스크를 통한 개인화 추천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일본의 전통마을은 전통이라는 컨셉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전통과 구시대적인 것을 구분 자체를 못해 이러한 편의성을 극대화한 인프라는 도저히 구비해놓지 못하고 있는데요. 시라카와고와 같은 일본 전통마을에서만 해도 내비게이션이 인쇄된 지도나 기본 간판에만 의존한 채 길을 찾아야 하고, 이러한 지도는 일본어로만 설명되어 있기 때문에 외국인 관광객들을 혼란스럽게 할 뿐이죠. 그러나 한국은 관광객들의 편의성을 증대시키는 말도 안 되는 인프라들을 당연하다는 듯 구비하고 있던 것입니다. 그렇게 저는 이 디지털 키오스크를 통해 여러 문화 워크숍을 예약할 수 있었는데요. 이 키오스크는 실시간 이용 가능 여부를 표시하고 모바일 결제를 허용하여 자발적이고 번거로움 없이 예약을 할 수 있었고, 이는 디지털 예약은커녕 모든 결제를 현금으로만 해야 하는 일본의 관광지와는 차원이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한국의 전통찻집에서 진행되는 시음 프로그램에도 참여해봤고, 전통 부채 제작 워크숍에도 참여할 수 있었는데요. 전문적인 한국인 장인의 안내를 받아 한지의 역사를 배우면서 부채의 복잡한 디자인을 그리는 과정은 분명 색달랐고, 저는 이러한 전문적인 관광 프로그램을 갖춘 한국의 준비된 모습에 그저 박수를 보낼 뿐이었어요. 일본이었다면 이러한 전문적인 프로그램이 있는지도 모른 채 그냥 지나가 버렸을 테지만, 한국은 키오스크를 통해 지역 소상공인들을 소개해주고 있었고, 저는 이러한 한국의 최첨단 기술력과 천재적인 아이디어가 결합된 모습이야말로 한국이 빠르게 경제적 성장을 이룰 수 있던 원동력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기도 했죠. 그야말로 반 친구들 중 대다수가 일본에서의 미래를 생각하는 게 아닌 한국에서 자신의 미래를 펼쳐보겠다고 주장하는 것은 다 이유가 있던 거였습니다. 한국의 북촌마을은 혁신을 수용하면서도 전통을 존중하는 한국의 능력을 여실히 엿볼 수 있는 곳이었고, 북촌은 단순한 볼거리가 아니라 환상적인 경험할 수 있는 곳인 셈이었죠. 일본의 구시대적이고 낡은 모습과 차가운 모습 등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한국은 도저히 후진적인 면모를 찾으려야 찾을 수가 없는 곳이었고, 그렇게 저는 한국의 모습에 감탄한 채 식당으로 이동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제가 무리해서 이탈하여 혼자 다른 식당으로 이동하는 모습을 분명히 봤음에도 그저 무관심으로만 대응하는 걸로 보아 선생님조차 제 따돌림을 방관만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아무튼 그렇게 저는 삼겹살을 맛보기 위해 한국의 고기식당에 입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국에서 긴장을 전부 풀고 들어간 고깃집에서 저는 차별의 상황을 겪고 엄청난 좌절감을 느끼고 말았는데요. 한국인 식당 직원은 제 겉모습과 형편없는 영어 발음을 듣고는 제가 일본인임을 직감한 모양이었고, 그녀는 제 주문을 받는 둥 마는 둥 하며 매우 성의 없고 불친절한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분명 다른 한국인들에게는 친절한 응대만을 하는 걸로 봐서 원래 성품 자체가 불친절한 것은 아닌 것 같았는데, 아무래도 그녀는 제가 일본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제게 차별 대우를 하는 게 분명해 보였습니다. 저는 그렇게 경멸을 당했다는 생각에 완전히 풀이 죽어버렸고 자신감마저 완전히 곤두박질 쳐서 함부로 한국인을 믿은 것에 대해 후회하게 되었는데요. 10번 좋은 대우를 받은 것보다 한 번의 차별 대우가 더욱 기억에 남고 가슴 아프듯 저는 그렇게 한국인 아주머니가 자국민에게만 친절한 대우를 하는 모습을 보고 완전히 낙담하고 말았죠. 특히나 한국인 직원 아주머니는 제 눈을 마주치지도 않고 재빨리 테이블 위에 반찬을 올려놓고 그냥 가버리기까지 했기에 저는 이건 차별이 분명하다는 확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역시 한국에 오는 게 아니었어라는 생각을 하며 반쯤 먹은 김치 접시를 밀어내던 그 순간 한국인 아주머니는 삼겹살과 함께 주문하지도 않은 아이스크림 한 접시를 가져온 뒤 충격적인 영어를 구사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건 당신을 위한 거예요.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당신은 일본인이죠? 저는 한국인 아주머니의 갑작스러운 살가움에 깜짝 놀라 그대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도대체 그녀가 왜 갑자기 태세 전환을 했다는 말인가? 이건 이해조차 안 가는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그렇게 당황한 제가 아주머니와 번역앱을 통해 대화를 나눠본 결과 저는 깜짝 놀랄 비밀을 알아채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아주머니는 매우 바쁘기도 했지만 영어를 전혀 못하셨기에 제 주문을 듣는 둥 마는 둥 했던 거였고 저와 영어로 대화하는 것이 두려워 눈을 피하셨던 거였습니다. 그리고 제게 환영한다는 영어를 구사했던 것도 몰래 주방에서 연습해온 거였죠. 그야말로 한국인은 말보다는 행동으로 표현하는 사람들이었고 당황해하는 제게 아이스크림을 제공함으로써 환영의 표시를 해준 거였는데요. 저는 이러한 일본과는 다른 한국인들의 호의 표시에 엄청난 감동을 받을 뿐이었습니다. 일본인들은 앞에서는 말만 번지르르 하며 미소를 짓지만 뒤에서 칼을 꼽는 음침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나 한국인들은 말은 다소 친절하지 않을 수 있어도 직접 행동으로 호의를 보여주는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물론 한국의 삼겹살도 정말 최고였죠. 저는 고기 요리가 다 거기서 거기라는 생각을 하며 삼겹살에 대해 그다지 많은 기대를 하지는 않았는데요. 그러나 신선한 채소와 마늘로 고기를 상추에 싸서 먹는 삼겹살쌈은 정말 풍미를 곧바로 느낄 수 있을 만큼 최고의 맛을 자랑했고 특히나 삼겹살쌈에 들어가는 채소들만 봐도 영양가가 보증되었다고 해도 무방했기에 저는 매우 만족스러운 식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삼겹살과 함께 나온 각종 반찬들의 퀄리티도 상당했어요. 일본에서는 이렇게 많은 무료 반찬은 제공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반찬을 추가하려면 추가금을 내야 하는데요. 그런데 한국은 추가금도 없이 이 많은 반찬들을 전부 리필할 수 있었고 저는 이런 게 바로 관대하고 호의적인 한국인들의 문화이자 정신이구나 싶어 다시 한번 감탄의 박수를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김치찌개도 엄청난 매력을 자랑하더라고요. 발효 김치와 돼지고기, 채소로 만든 든든한 찌개인 김치찌개는 뚝배기에서 뜨겁게 끓여서 나와 더욱 깊은 풍미를 자랑했는데요. 물론 김치찌개는 일본인인 제가 먹기엔 다소 맵긴 했지만 묵은 김치의 톡 쏘는 맛과 진한 국물이 어우러져 오래도록 인상을 남겼고 저는 한국이야말로 발효 음식을 어떻게 만드는지를 아는 천재적인 음식 문화를 가진 국가라는 것을 완전히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본도 여러 발효 음식이 있지만 한국처럼 깊은 풍미가 난다거나 하는 경우는 없거든요. 그렇게 저는 만족스러운 식사를 마친 뒤 자리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식당에서 나온 그 순간 반 친구들도 마침 단체 식사를 막 끝냈는지 식당에서 나와 어디론가로 향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들이 향한 곳을 유심히 본 결과 저는 아차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로 이들은 식사 후에 떡볶이를 먹으러 향하고 있었고 저는 한국까지 왔음에도 아직까지 떡볶이를 먹지 않았다는 생각에 아차 싶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몇몇 친구들은 아예 식당에 들어가지도 않은 채 서로 다른 떡볶이 식당에 들어가 떡볶이만 3번이나 먹은 경우도 있었는데요. 결국 저는 삼겹살로 완전히 배가 부른 상태였음에도 조금 더 힘을 내서 삼겹살을 맛보기 위해 이동하게 됩니다. 역시나 일본이 아닌 한국 본토에서 맛본 떡볶이는 환상적이었어요.
떡볶이의 불타는 맛은 역시나 일본인인 제 혀를 완전히 마비시키는 것 같았지만 저는 이러한 중독성 있는 매운맛을 도저히 멈출 수가 없었는데요. 특히나 흑설탕과 견과류, 계피로 가득 찬 바삭한 호떡과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도는 순대와 김밥 등 한국의 분식집에는 정말 사람을 완전히 미치게 만드는 여러 환상적인 음식들이 즐비해 있었기에 저는 순간적으로 화장실에서 억지로 토를 하며 속을 비우고 다시 음식을 섭취할까를 진지하게 고민했을 만큼 그야말로 한국의 분식점은 지갑을 빨아들이는 블랙홀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떡볶이로 인해 완전히 배가 가득 찼지만 그래도 한국까지 왔는데 편의점을 가보지 않을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렇게 편의점으로 향했는데요. 물론 저는 편의점으로 향하면서도 약간의 현타를 느끼기도 했어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수많은 한국인들이 일본의 편의점 인프라에 감탄하며 일본까지 와서 편의점 음식들을 구매해 가곤 했는데 이제는 일본인들이 한국의 편의점에 미쳐 있고 일부 친구들은 일본에서 엄청난 유행 중이라는 바나나 항아리 우유를 몇 개씩이나 구매해 가고 있는 모습을 보니 그야말로 이제는 일본이 한국보다 나은 점이 단 하나도 없게 되어버린 것 같아 씁쓸한 감정을 느꼈거든요. 그러한 감정과는 별개로 저 또한 다른 일본인들처럼 바나나 우유와 각종 디저트 음식들을 쓸어 담는 것을 보니 그냥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블랙홀 같아서 일본의 노동력과 각종 관광 자금을 그대로 빨아들이고 있는 것 같았지만 말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생각도 잠시 저는 이내 편의점에서 생각지도 못한 차별의 상황을 겪고 또다시 상처를 받고 말았는데요. 바로 제가 한국의 라면이 헷갈려서 편의점 직원에게 영어를 구사하며 라면의 이름에 대해 물어보자 한국인 직원은 자신은 영어를 못한다는 대답과 함께 한국어를 구사하며 설명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문제는 이 한국인은 설명을 하는 것 치고는 너무나도 장황하고 긴 한국어를 구사하며 마치 저를 욕하는 것 같은 반응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분명 어떤 라면이 제가 찾고 있는 라면이 맞냐만 대답해주면 되는 상황이었는데 한국인 직원은 마치 일본인인 제게 욕을 하는 듯 장황한 말을 지속했기에 저는 그가 제가 일본인이라는 이유로 한국어로 모욕을 하는 거구나 싶어 번역앱을 켜봤습니다. 그리고 저는 번역앱을 켬과 동시에 기겁을 할 수밖에 없었죠. 왜냐하면 한국인 직원은 한국어와 영어를 섞어가며 제가 찾는 라면은 어떤 라면인지 그리고 한국인들은 이 라면을 어떤 식으로 먹는지 일본인은 매운 것을 잘 못 먹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경우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등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자세하게 설명해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애초에 이 한국인은 저보고 번역앱을 켜며 자신의 말을 통역하라고 했기에 이건 전부 제 오해에서 비롯된 해프닝일 뿐이었던 거였죠. 결국 저는 생전 처음 보는 외국인 한 명에게 이렇게나 친절하게 응대를 해주는 한국인의 모습에 완전히 감동을 받고 또다시 눈시울을 붉히고 말았습니다. 솔직히 제가 이 한국인을 오해한 이유는 일본의 차별적이고 배타적인 분위기 때문인데요. 일본인들은 외국인은 당연히 일본어를 못 알아들을 거라고 생각하기에 반말과 욕을 섞으면서 외국인을 하대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또한 일본어를 서툴게 구사하며 그래도 일본에 대한 존중심을 표하려는 외국인에게도 일본인들은 그저 반말을 하며 똑같이 하대하기에 일본의 이러한 비열하고도 약자에게 그 누구보다 강해지는 한심한 모습에 찌들어 있던 저는 피해의식 때문에 한국을 오해했던 거였습니다. 정말로 제가 한국에서 했던 모든 오해들은 전부 일본의 삭막한 분위기에 찌든 저 자신의 문제 때문이었고 제가 만난 한국인들은 제가 일본인이라고 차별을 하는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었는데요. 그렇게 저는 한국은 일본과는 차원이 다른 아름다운 나라라고 확신한 채 버스 시간이 돼서 부산으로 이동하는 버스로 향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저는 부산으로 향하는 단체 버스에 탑승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버스 탑승 장소로 향하니 버스는 이미 부산으로 떠난 상태였는지 개미새끼 한 마리도 안 보이는 상태였거든요. 아무래도 저를 유독 심하게 따돌림을 하던 무리들은 제게 시간 공지를 잘못해준 게 분명했고 아이들이나 선생님들이나 저에 대한 관심은 하나도 없고 일본에서는 선생님들조차 따돌림에 동조하거나 방관하는 충격적인 문화가 있기에 저는 그렇게 완전히 버림받은 모양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저는 낯선 타지에서 완전히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에 처해버렸고 저는 이에 대한 좌절감과 공포감에 빠져 그 자리에서 쓰러져 오열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상황이 펼쳐지기 시작했죠. 바로 웬 도로에서 차 한 대가 멈춰서더니 이내 한 중년의 한국인 부부가 왜 울고 있냐는 번역앱을 건네왔거든요. 그리고 제가 상황을 전부 설명하니 한국인 부부는 자신들은 어차피 본가인 대구로 향하던 차였다며
부산까지 가려면 조금 더 이동해야 하긴 하지만 자신들이 데려다 줄 테니 안심하고 차에 타라며 호의를 베풀어 주는 거 아니겠어요? 솔직히 낯선 타지에서 처음 보는 사람의 차량에 탑승하는 건 말도 안 될 정도로 위험한 행위가 맞았지만 저는 상황이 더 악화될 것도 없겠다고 생각하며 그렇게 중년의 부부의 차량에 탑승했는데요. 그리고 한국인 부부는 이러한 제 걱정과 불안을 이해한다는 듯 계속해서 따뜻한 말을 건네며 저를 안심시켜줬고 또 따뜻한 차와 음료수를 계속 건네면서 제 처지에 대한 위로의 말씀을 건네주셨기에 저는 빠르게 진정을 되찾고 안정적인 감정으로 이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한국인 부부는 저를 데려다 주느라 몇 시간의 추가적인 운전을 해야 했음에도 저를 부산의 집결 장소로 데려다 주고는 한국 돈 5만 원 지폐까지 건네며 여행을 잘 마무리하라는 말까지 건넸는데요. 저는 이건 도저히 받을 수 없는 돈이라고 생각했기에 거의 기겁을 하며 돈을 거절했지만 한국인들의 막무가내는 도저히 이길 수가 없었고 그렇게 저는 돈을 챙긴 채 친구들과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저를 괴롭히던 무리는 제가 어떻게 이곳에 올 수 있었는지 이해조차 안 간다는 맹한 표정을 지었지만 아무튼 제가 완전히 골탕을 먹었다는 사실에 저를 실컷 비웃었는데요. 그러나 이들의 비웃음은 단 하루도 가지 못했죠. 왜냐하면 중년의 부부는 제 학교와 이름 등을 상세히 물어보길래 왜 그러나 싶었더니 알고 보니 이 한국인 부부는 괴롭힘을 당한 저희 상황을 일본 학교 측에 직통으로 항의했기에 이 항의는 그대로 선생님에게 전해져 따돌림을 주도하고 방관한 선생님과 학생들 모두 초상집 분위기가 되어버린 거였습니다. 이들은 일본으로 다시 돌아가면 징계를 피할 수가 없게 되어버렸거든요. 그렇게 부산에서는 저 혼자만 즐거운 여행이 계속되었고 저는 한국인들은 제게 살면서 단 한 번도 받아본 적 없는 호의를 베풀어줬을 뿐만 아니라 아무도 해결하지 못한 따돌림 문제를 해결해 주기까지 한 상황에 완전한 존경과 감사를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대한 존경심으로 똘똘 뭉친 저는 여행이 끝나고 일본으로 다시 돌아가자마자 혐한에 빠져있는 아빠에게 분노 섞인 일침을 가했죠. 저는 한국은 일본 따위와는 비교도 안 되는 경제대국이자 선진국이고 사람들도 음습한 일본 사람들보다 훨씬 착했다며 침을 튀어가며 연설을 이어갔는데요. 특히나 저는 아빠에게 한 번만 극우 채널을 보다가 제게 걸리면 저는 그대로 가출을 해버리겠다는 엄포까지 놓았기에 아빠는 평소에 얌전하기만 했던 저희 완전히 달라진 모습에 그저 어리 빠진 표정을 지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이후로도 혐한에 빠진 아빠와는 단 한마디도 안 하자 아빠는 결국 제게 충격적인 사실을 실토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 아야카, 아빠가 졌다. 솔직히 아빠는 한국이 일본보다 훨씬 잘 사는 국가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단다. 아빠가 바보도 아니고 어떻게 객관적인 사실조차 모를 수가 있겠니? 다만 아빠는 할아버지께 혐한 교육을 수십 년간이나 받기도 했고 한국이 일본보다 잘 사는 게 배가 아팠기에 그저 현실을 애써 외면한 채 한국을 욕해왔던 거야. 일본은 정체되어 있고 혹은 계속해서 추락 중이지만 한국만 잘 나가는 게 너무 배가 아팠거든. 이들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일본 밑이었는데도 말이야. 아빠는 정말로 단단히 세뇌에 빠져 있었나 보구나. 이렇게 속 시원하게 인정을 하는데 몇 년씩이나 걸리다니 말이야. 아무래도 대부분의 혐한 일본인들은 아빠와 같은 상태일 거야. 한국은 확실히 일본보다 잘 살게 되었고 또 상당한 선진국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지만 자존심 때문에 인정을 하지 못하는 거지. 그렇게 저희 가족은 혐한에서 완전히 빠져나올 수 있었는데요. 특히나 저는 용기를 내준 아빠가 고마워서 제가 한국에서 겪은 이야기를 해주니 아빠는 눈물까지 흘리며 한국이 그렇게나 고맙고 존경스러운 국가인지 몰랐다며 딸의 따돌림을 눈치조차 못 채고 있던 자신은 부모로서의 자격조차 없다며 울부짖더라고요. 그렇게 저희 가족은 전례 없는 화목을 되찾은 상태며 다음 주에는 한국으로의 가족여행까지 계획한 상태입니다. 아빠는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혐한을 하던 사람이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한국에 하루빨리 가고 싶다며 완전히 설레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저는 한국은 분명 저희 가족에게 이번에도 놀라운 경험을 선사해 줄 거라고 확신하고 저희 가족의 완전히 감겨있던 눈을 뜨게 해준 한국에 무한한 감사와 존경을 느끼고 있는 중이랍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